이 시간에 이번 마린원 추락 사고와 관련한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욱 한국국방안보 포럼 WMD 대응센터장 김광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해병대가 마린원을 인수한 6개월 만에 이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5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이 됐는데, 글쎄요, 어제 이제 해병대 쪽에서 9초짜리 사고 직전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잠시 그 영상을 보면서 계속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가던 헬기 4, 5초 만에 회전 날개가 떨어져 나가는 장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날개가 네, 한쪽이 지금 떨어져 나갔고 동체와 메인 로터죠. 이게 분리가 됩니다. 자, 우리 양 센터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 헬기라는 게 조종이 굉장히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베테랑 분 6명이 탑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저 화면 또 사고 직후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쪽으로 지금 상황을 좀 가닥을 좀 잡아가야 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뭐 사실 구체적인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일단 영상으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가 좀 이 헬기 모형을 가지고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수리온 헬기입니다. 보시다시피 마린온과 수리온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고요. 이 수리온 헬기와 좀 마린온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 로터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배 위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날개를 접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개를 한쪽으로 접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어떠냐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떠 올라가다가 이 계속 이 로터가 돌아갑니다. 로터가 돌아가는데 로터가 한번 주저앉습니다. 살짝 주저앉다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갑자기 그 충격 힘을 이기지 못하고 로터가 전체가 떨어져 나가면서 추락을 하게 된 겁니다. 4개의 회전 날개 중에 하나가 나가고 하나가 나오는데 이 하나가 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가 떨어지기 전에 이 날개가 전체가 주저앉습니다. 4개가 전체적으로 한번 주저앉았다가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주저앉는 순간 예를 들어서 동체와 주저앉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주저앉는 순간 뭐 동체와 닿았다거나 혹은 어떤 그 장력을 버티지 못했다거나 해서 떨어져 나간 부분이 보이고요. 주저앉는 거 보이시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날개 하나가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계속 돌다 보니까 축이 버티지 못하고 축 자체가 부러지면서 이게 완전히 메인 로터 전체가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 이 마린온이라는 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수리온이라는 헬기 자체를 이 해상 작전용으로, 그러니까 상륙 기동 헬기로 한 거고요. 상륙 기동 헬기란 건 해병대가 물 위에서 이제 이 지상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 쓰는 이제 헬기를 말을 하는 거고, 당연히 배 위에 실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을 조금이라도 좁히기 위해서 날개를 접게 만든 것인데 이 메인 로터의 블레이드라고 합니다. 이 날개를 블레이드를 접게 만든 것인데, 이 사실은 블레이드를 접게 만드는 그 기술이 우리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실은 이 수리온 자체도 우리가 처음 만든 헬기고요. 이것을 이 배 위에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 위에 올리기 위해서 접도록 하는 이 접이식 날개를 만든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뭔가 아직 기술적으로 좀 충분히 완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던 것이 아닌지라는 부분이 일단 의심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조사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기체 결함 가능성을 좀 높게 봐주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좀 이번 영상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의심스러웠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사고가 나면 3가지 중에 하나겠죠. 조종사의 과실이거나 아니면 기체의 결함이거나 아니면 정비의 불량이거나 3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조종사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베테랑 조종사이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 헬기가 4.5m 정도의 높이인데 10m 정도니까 2배 정도밖에 높이가 되지 않고 어디에 걸렸다거나 뭐 그런 그 운전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운전의 미숙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비 불량과 관련해서는 뭐 이건 좀 고민의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전에 기체가 좀 흔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조사로 좀 더 밝히겠습니다만, 정비를 마치고 나서 그것을 시험 비행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비 불량의 문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완전 새 제품이어서 그리고 이제 도입을 계속 앞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만한 여지는 조금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군에서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카이에서도 나와서 직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원래 기체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특히나 이제 이 회전 날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접이식 회전이라거나 아니면 원래 지금 이 수리원이나 아니면 마린원이라고 하는 이 기체의 원 모태가 저 날개 부분이 항상 좀 문제가 됐었던 것인데 그것을 추가적으로 좀 변형까지 하는 과정 안에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마린원으로 우리가 납품한 것은 조금 물리적 시간이 연구 개발에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진동 또 기체 진동 현상도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또 혹시나 영향 주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요, 이 헬기에는요 정말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특히 이제 이 헬기 같은 경우는 가장 이 어떻게 보면 공기역학을 거스르는. 왜냐면 비행기는 하다못해 이렇게 날개라도 계속 달려 있어서 고정식 날개가 달려 있어서 활강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 헬기는 방금 우리 사고에서 보신 것처럼요 회전익인데 이 회전익 자체가 없게 되면은 그냥 이 쇳덩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10m 높이건 20m 높이건 당연히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한 가지 되게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 기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문제인데 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전소가 됐단 말입니다. 전소가 돼서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들의 그 이 신원 파악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전소가 됐는데 보통 저 정도 높이에서 예를 들어서 크래쉬 랜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동체 비상 착륙 같은 걸 했을 경우에 불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내부에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소화 장비라든가 연료 차단 장치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최소한 그런 어느 정도의 충격에는 기체가 버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뭐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높은 높이는 아니지만 이런 사고가 화재가 안 난다고 보장할 수 있는 높이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하지만은 이 화재가 심하게 났다는 점 자체도 좀 걱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진동 문제는요 계속적으로 이 수리원을 괴롭혀왔던 문제인데 이게 수리원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모든 헬기는 진동과 싸웁니다. 진동을 얼만큼 잘 버티고 싸워내느냐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얼만큼 잡아내고 예방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품의 한계 시간을 알아내느냐가 이게 헬기 기술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했는데 우리가 사실 부족하니까 유럽에 있는 유로콥터, 그러니까 현재 에어버스 헬리콥터라는 회사하고 협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협력을 했음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좀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 제작사인 카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소위 에어버스 밀리터리 헬리콥터 쪽에 혹은 실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여러 가지들 전부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정비 문제도요. 이게 정비가요. 해병대에서 정비를 한 게 아니라 업체 정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이가 와서 직접 정비를 해줬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정황상 지금 이 카이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커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걸 야, 업체가 잘못했다. 업체만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연 아까 우리 김관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예전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수리원 자체도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실전 배치를 억지로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마린호지라는 것도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에 실전 배치를 시키겠다고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즉 우리 국방 획득 체계상에 구조적 문제가 없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야,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책임 따지는 거 그거 좀 나중에 하고요. 이 사고의 원인이 뭔지 그다음에 그 원인이 단순히 기체 원인뿐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우리 국방을 끌어가는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를 이거를 살펴보는 게 핵심이고 사실은 우리 국방개혁 얘기하지만은요. 그런 것이 우리 국방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사고가 절절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해병대는 마린원이 몇 대 정도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일단 들어온 것이요. 올해 1월부터 인수를 시작해서 일단 4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대들이 지금 시험 평가, 운용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실험 운용 평가에서 좀 있으면 이걸 끝낼 예정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오케이가 사인이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실전 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28대를 도입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시험 과정이었군요, 그러면. 그렇죠. 시험 평가 이번에도 과정이었는데 제자리 비행을 하는 시험 과정이 있었던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임 정원이 9명인가요? 탑승전? 탑승 정원은 9명입니다. 6분이 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버링 한다는 그 제자리 비행을 하는 시험에 그 조종사 보통 일반
저기 민간 헬기 같은 게 한 2분 정도 타잖아요. 그러니까 6분이 타서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타서 점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시는 건지.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일단은요, 헬기가 뭐 2명만 조종하는 게 아니라 군용 헬기는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상 위로 작전을 하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 대비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정비사가 한 명 타고요. 그 다음에 뭐 도어 건너 역할을 하거나 이제 혹은 저걸 하기 위해서 또 병사들이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 해병대 마린원 헬기 같은 경우는 병력을 태우고 내리고 한 다음에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지원 사격 같은 것도 기관총식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인원들이 뭐 도어 건너 좌우에 타고 혹은 정비사가 겸하거나 하고 그래서 최소한 4명에서 5명 정도 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시험 평가 과정이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가 더 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뭐 왜 필요 이상 사람이 많이 탔냐가 아니라 이거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탄 것이고 그래서 뭐 사망자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고 헬기가 이제 수리원을 기반으로 제작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원 그동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도 많았던 것을 우리가 뭐 방산 비리나 문제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연구를 하면서 국내 개발로 처음으로 하던 것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 지적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또 해결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론된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것들만이 묶여 있어서 수리원이 그런 상태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감사원이 말했던 내용들도 실제 확인해 보면 거의 대부분은 다 조정이 끝난 것입니다. 다만 그때 지적됐던 것들이 다 해결됐다고 해서 새로운 지적은 할 것이 없는 것이냐, 완벽한 것이냐, 그러지는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은 수리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군용기도 다 마찬가지고 민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선입관을 갖고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하나하나 체계를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수리원을 기반으로 해서 마린원이라고 하는 상륙 기동 헬기도 만들고 지금 지난번에 그 판문점에서 엄겨왔던 병사들이 후송하다가 좀 잘못돼가지고 메딕원이라고 해서 이제 의료용 헬기도 만들고 지금 뭐 그 산불 났을 때 쓰는 그런 헬기도 이제 다 교환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 걸로 전환함에 있어서 그 적합도들이 정상적인 시험 평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계속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날씨에 따라서도 한 겨울과 한 여름의 차이점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기간들도 워낙 짧게 하고 이게 뭐 바닷가에서 해야 될 때와 산 위에서 해야 될 때 차이점들이 다 있을 텐데 그 물리적인 시간들은 이제 조금 더 보장할 필요성이 있겠다. 너무 그 납기에 너무 맞출 필요성은 이거 좀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새로운 걸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처음 했으니까 이제 시험 평가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개발하고 난 다음에 개발이 제대로인지 개발 시험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개발이 끝났다라고 되면 얘를 이제 딱 가져다 놓고 실전 확률을 돌리면서 운용 시험 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험 평가하는 기간이요 사실 2년 3년 이상 걸려버립니다. 그게 사실은 정상이고요. 그렇게 걸려야. 그런데 지금 수리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정부의 어젠다들이 있어서 야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만들어야 된다. 세상에 헬기를 73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그것도 73개월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냥 그냥 그대로 베껴서 만든 거면 얘기를 안 하겠고요. 그 73개월 만에 만들면서 뭐 우리가 쓰고 있는 기존의 미제 무슨 뭐 엔진과 연결을 해야 된다 뭐 한다 그래서 거기다 개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헬기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학적 특성이 굉장히 복잡해서 뭐 하나를 바꾸는 것만 해도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근데 73개월 만에 딱 야 6년 7년 안에 만들어라고 딱 얘기를 하니 그 기간을 맞춘다고 하기 위해서 이 개발 시험 평가와 운용 시험 평가를 하는데 얘를 합쳐서 했어요. 합쳐서 했는데 그 하는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개월입니다. 4개월. 4개월 동안 시험하고 난 다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야 그래 야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판정 다 내고 난 다음에 조건부다. 대신에 그 이후에 꾸준히 시험 평가를 하고 해서 모든 걸 보완해라라는 상태로 해가지고 해서 했는데 일단 4개월 만에 일단 그걸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완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 보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사원 지적 사항들이 나온 겁니다. 그 부분을 보완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아직 완벽한 핵이다. 그래서 완전히 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려면은 충분한 시간과 이런 걸 쌓아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개정해 나가고 이렇게 고쳐 나가는 과정에서도요. 이거 다 이게 돈이고 시간이거든요. 그 돈과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일단 통과시켜 놓고 나니까 그다음에 돈과 시간은 상대적으로 안 들이게 되는 그러니까
뭐 시체말로 얘기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제대로 지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마린원이 사고가 나고 나서 일단은 수리원까지도 다 일시적으로 비행을 중지를 시켰는데 다시 이제 수리원에 대해서는 비행을 다시 재개해도 된다라는 국방부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약간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결국 지금 이 사고 영상을 보니 이 로타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제 메인 로타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 메인 로타가 지금 수리온 기존의 수리온이라든가 기타 다른 헬기들은 이런 접이식을 안 씁니다. 원래 기존에 있는 로타를 쓴 거고 이 기존에 있는 메인 로타에서 여태까지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굉장히 비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 이 로타만의 문제라고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비행을 해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성급하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에 몇 명의 지금 목숨이 달려 있습니까? 그쵸. 이 육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대수가 이미 배치가 돼 있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 장병들, 우리 아들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신중하게 바라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어떤 작전적 필요가 있다. 뭐 획득의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얼버무리고 지나갔다가는 또 똑같은 사고가 나고 이렇게 귀한 생명들이 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한 이유는 이제 사고 원인 규명을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조사위가 이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면 조금 더 그 뭔가 원인이 좀 명확해질 때까지 좀 기다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기를 조종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중단하는 것이 서로 간에 옳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제 화면으로 봤을 때 진짜 수리온 자체의 기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전익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저 영상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23분의 군 조사위원이 결정됐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블랙박스나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한 이후에 국방부가 최종적인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 원인이 이제 기체 결함으로 만약에 발견이 되고 난다면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다 배치된 이런 헬기들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이 기존에 배치된 헬기들의 어떤 문제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바로 잡아 나가는 과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거나 이 사업이 지금 너무 커져버려서요. 갑자기 사업을 없앨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쨌거나 이러한 시간적인 제한 그다음에 비용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국내 최초의 헬기를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이 헬기 자체가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못 쓸 헬기고 사람을 태우면 안 되는 헬기에 태우냐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거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차분차분 해결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랄까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야 이제 이거는 못 쓸 헬기고 뭐 쓰지 말아야 될 헬기고 이제 띄우지도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연 정확히 뭐가 문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될지를 이거를 심사숙고하면서 이제 끌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부모님께서 이제 국회에 계실 때도 이 특히 방산 비리 쪽이랄지 군 장비 무기 개선 이 문제점이 뭔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걸 뭐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터질 때마다 저희들이 항상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물론 이게 어떤 방산 비리와 관련이 돼 있는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고를 좀 제발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근데 그 유사 사고를 막는 방법은 사실 양욱 대표님이 거의 대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시간에 쫓기게끔 일정을 정하는 것 자체가 방산 비리를 방조하는 것이거든요. 그 기간 안에 만들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서류라고 하는 것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고도 서류를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제도라고 하는 것에 이제 문제가 기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좀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게 개인 업체가 해야 될 문제다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군인이 사용해야 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서도 업체 부담의 비율을 조금 더 낮추고 국가가 좀 책임지는 부분도 더 강화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여태까지 문제가요. 이 수리온 같은 게 개발을 하는데 제가 6년밖에 안 걸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전에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중기 계획 세워놓고 뭐 중장기 계획 딱 세워놓고 나서 이제 야 시작을 해야지라고 하는 시점이 있는데
언제나 이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판단이 늦습니다. 판단이 늦다 보면 그 사이에 기존에 쓰고 있던 UH1 같은 거의 월남전 시절에 쓰던 핵이 다 낡아가지고 못 쓰게 되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목까지 다 차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서 일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빨리 만들어내. 야, 빨리 못 만들면 우리 해외 거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늘상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요. 이게 방산 비리의 문제보다는 대부분 개발 실패나 부실의 문제들이 많은데 그 부실이 뭐냐 하면 할 일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몰아치는 바람에 부실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뭘 노력해야 될지 정부가, 우리 군이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뭐 단순히 뭐 기체 결함, 뭐 고장, 뭐 방산비리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치부하지 말고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우 국방안보 포럼 WMD 대응센터장 김광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